자, 드디어 물리2 첫 번째 단어 시작해 볼게요. 이게 물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과학이지만 첫 번째 단어는 수학적인 부분이 소단원으로 엮여 있고요. 여기서 이게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물리1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스칼라나 벡터 같은 어떤 수책에 의한 분류가 이제 필요해요. 우리가 방향성을 이제 중요하게, 물리1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기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포함한 수체계인 벡터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갈 겁니다. 자, 해서 스칼라 얘기한 것처럼 스칼라가 뭔지, 그리고 벡터가 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벡터에 대해서 넘어가 볼게요. 자, 스칼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처음 수학이라는 걸 배울 때 되게 이제 뭐 단순한 덧셈부터 구구단까지 숫자가 가진 크기 성분만 보게 돼요. 3 더하기 4 같은 경우에는 7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죠. 3이라고 하는 양과 4라고 하는 양이 더해지면 7이라는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크기적 성분만 가지고 연산을 하는 방식이고요. 벡터 같은 경우에는 물론 크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 이게 5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위에다 벡터 표기를 안 쓴 거지만 여기에 방향성이 들어가면 숫자가 가진 크기에 방향을 고려한 연산을 하게 되면 연산된 답이 5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냐? 예를 들어서 위로 3이라는 벡터가 형성되어 있고 가로로 4라는 벡터가 형성되어 있어요. 대개 벡터는 방향성과 크기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화살표를 이용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성되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대각선 5의 크기를 갖는 합성 벡터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숫자만 가지고 연산했던 과거의 스칼라에 비해서는 좀 더 다양한 풀이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벡터의 연산 중에 덧셈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자, 덧셈법 하면 책에는 평행사변형법과 그리고 삼각형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삼각형. 자, 이 중에서 평행사변형, 그냥 도형이 가진 뜻을 먼저 봅시다. 자, 일단 벡터를 우리한테 익숙한 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F1이라는 힘과 F2라는 힘이 이렇게 서로 나란하지 않게 기울어서 형성되어 있다고 보면 각각의 힘을 마주보는 두 변이 평행할 수 있도록 각각 평행 이동시켜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F2 다시 F1 다시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벡터가 가진 이제 화살표가 맞물리는, 자, 여기를 우리가 기준점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화살표의 크기 그리고 방향성까지 해서 끝부분에 여기 화살표 머리 부분이 수렴하는 부분까지 기준점으로부터 이어주면 이게 F1과 F2가 합성됐을 때의 벡터 값이다. 크기와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작도법은 어렵지 않아요. 과거에는 중학교 1학년 교재에 나와서 모는 종이에 작도를 했을 만큼 그 정도 나이 친구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에요. 단지 우리가 지금 배울 뿐이에요. 자, 또 삼각형법 같은 예시 가지고 예를 들어주면 제 F1과 F2가 있다고 했을 때 삼각형을 완성시킬 건데 지금 보면 여기 하나만 변만 채워주면 삼각형이 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덧셈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화살표가 이어져서 연장되어서 지금 F2만 하나만 이어볼게요. F1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머리 끝에서부터 다시 출발한 덧셈의 개념으로 화살표가 이어진다면 나머지 한 변을 완성했을 때가 F1과 F2의 합성 벡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작도법만 다른 거니까 위에 있는 답이랑 밑에 있는 답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덧셈법 두 가지 작도하는 법, 이게 교과서에 설명이 돼 있을 거고요. 덧셈을 했으면 뺄셈도 있겠죠. 자, 뺄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덧셈의 응용판이에요. 어떤 방식이냐?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똑같은 예시에 F1과 F2가 있다고 했을 때 F2에서 F1을 빼는 연산을 한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 뺄셈 또는 이제 수평선상에 이제 값을 이동시킬 때 거기서 배웠던 개념 중 하나인데 뺄셈이라고 하는 건 덧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단지 음수를 더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자, 해서 음수를 쓸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하죠. 물리1을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 너무 세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 물리에서 쓰는 마이너스라는 건 기준 방향에 대한 반대를 상징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F1의 마이너스 F1 벡터는 크기는 같고 방향성만 반대인 마이너스 F1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F2와 마이너스 F1 사이에 덧셈이 돼버렸죠.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평행이동,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주면 기존의 덧셈과 똑같은 방식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기준점과 머리 사이에 연장된, 이어진 값을 우리는 이제 F2-F1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법으로 제시를 해봅시다. 자, 똑같은 예시에서 F1과 F2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위에 있는 이 뺄셈의 연산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대로 이동해서 여기 갖다 붙이면 여기에 크기랑 들어맞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주의하라고 했던 이 주어져 있는 벡터를 바로 있는 게 아니라 연장해서 있는 게 그냥 덧셈이라면 뺄셈 같은 경우에는 머리와 머리를 잇는 방식으로 F2-F1을 표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냐면 머리에서 머리로 이을 때 지금 F2를 F1으로 뺐기 때문에 1에서 2 쪽으로 머리가 이어진다. 뒤에서 앞으로 머리가 이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쓰는 이런 단순한 벡터 연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뺄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물리 공식 중에 대부분 델타가 들어가거든요. 가속도만 하더라도 델타 V분의 델타 T가 평균 가속도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V-V0를 해야 되는데, 자, 얘네들이 방향성이 나란하지 않아요. 물리원처럼 직선상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각각 방향성이 바뀌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방향성을 고려한 계산법은 당연히 벡터 연산법, 벡터의 뺄셈법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숙달할 필요가 있는 예시입니다. 자,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연산법을 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많이 쓰는 벡터의 분해와 벡터의 합성을 이 칠판에 좀 정리를 하고 이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출발해 봅시다. 자, 벡터의 분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 많이 익숙해져 있는 좌표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반듯하게 우리가 어떤 책이나 이런 칠판, 뭔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수평하고 수직한 게 X, Y축이 되겠죠. 이런 일반적인 축 방향에 벗어나 있는 벡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F, 흰 벡터가 있다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데 써먹을 거냐라고 할 때 얘를 벡터 분해라고 하는 축 분해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방금 우리가 평행사변형법을 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지금 덧셈이 완료된 상태라면 만약에 덧셈이 되기 전에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대각선이 F라면 각각의 양변이 얼만큼 되겠냐? 이걸 분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리에 필요한 게 문제에서 이 벡터가 수평이든 수직이든 축과 이루는 사이각 세타를 줄 건데 이 세타에 대해서 지금 보면 X축에 분리시킨 fx가 있다고 했을 때 이 fx는 자, 직각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f고 밑변이 내가 구하고 싶은 지금 fx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크기에다가 코사인 값을 곱하면 밑변 값을 분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빗변의 크기가 됐고 뒤에 곱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에 대한 길이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약분이 되는데 여기에 비례상수 뭐 어떤 알파 같은 게 남겠죠. 그 비례상수와 밑변의 비가 곱해져서 크기적으로는 밑변의 크기가 계산이 될 거예요. 자, 같은 방식으로 fy y축으로 분리시킨 성분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크기인 f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면 높이 성분이 세타에 대한 높이 성분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인 코사인을 통해서 밑편 수평 성분이랑 수직 높이 성분을 분리를 습관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저게 왜 필요하냐면 예제를 드릴게요. 자, 예제 같은 경우에 얘가 이제 좌표축을 가상으로 제시를 하고 여기에 문제에서 제시된 두 개의 힘이 있다고 할게요. F1, 여기에 F2. 아까랑 예시는 똑같죠? 자, 사이각은 세타. 자, 이때 F1만 좌표축에 대해서 벗어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분리를 시킬 건데 지금 밑에
그냥 fx라고 할게요. 코사인 맞는데 우리가 지금 연산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값의 표현을 좀 수축을 해서 위에가 fy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기존에 있던 f1을 fx와 fy로 분해를 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f1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의 합성 문제였지만 세 개의 벡터 합성 문제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지금 보면 알겠지만 fx와 f2가 완전히 나란해졌죠. 반대여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나란하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 나란한 상태라면 물리원에서 했던 것처럼 얘들이 합성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fx를 평행이동해서 앞쪽에 붙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둘이 합성된 전체 길이가 완성이 된 거고, 그렇다면 수평에 대한 I자 성분과 Y는 얘밖에 없으니까 수직에 대한 I자 성분만 남은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다시 평행사변법 개념으로 합성을 하면 두 변을, 밑변과 높이 두 변을 만드는 빗변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여기는 원래 세타랑은 좀 다르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방향성이야 작도를 했다지만 크기도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왜?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얘의 크기가 루트, 지금 fx에 플러스 f2가 더해질 거고요. 제곱 플러스 fy의 제곱이 붙겠네요. 자, 해서 사인 코사인을 통한 분해와 피타고라스를 통한 합성, 이걸 통해서 R자임이나 R자 가속도나 뭐든 여러 가지의 벡터를 합성시킨 R자 성분을 구할 때 습관적으로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임의적으로 본인이 만들어서 벡터 분해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 임의적인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물리2에서 빗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물체는 빗면이 올려 있겠죠. 자, 마찰은 없다고 할게요. 그럼 당연히 얘가 연직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물체가 당연히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빗면에 따라서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겠죠. 마찰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물체의 운동을 서술할 때는 물체의 입장에서 물체의 운동축을 이런 좌표축 삼아 운동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직교좌표계,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십자 형태의 좌표계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R자 성분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요. 해서 물체 입장에서 좌표축을 회전을 시킬 겁니다. 이게 좌표축의 회전이라는 개념이에요. X, Y축이, X축이 방향도 바뀌었고 Y축이 그 X축에 대해서 수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어진 빗면에 각도가 있을 건데 이 각도와 회전한 좌표축과 중력이 이루는 사이각과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증명은 쉬워요. 여기 옆에다가 동의각 만들고 가위 사이에 X라는 각 보면 이 연두색에 해당된 회전된 좌표축의 수직 90도 세타와 X의 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중력과 점선 사이의 수직 걔도 9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세타가 똑같이 형성돼야겠죠. 자, 뭐 이건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자, 이제 분해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사인이나 코사인이라는 건 세타에 대해서 밑변과 높이에 대한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중력에 대해서 빗면 아래로 작용하는 힘은, 빗면과 나란하게 작용하는 힘은 평행이동시켰을 때 여기와 같아요. 그러니까 세타와 마주보고 있는 변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를 그냥 눈에 아래에 있다고 해서 밑변이라고 하지 않고 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높이니까 뭘 써야겠어요? 여기는 힘의 mg에 대해서 mg 사인 세타가 들어가고요. 자, 얘가 빗면에 눌려서 미끄러져 내릴 건데 그 눌리는 힘은, 자, 빗변 mg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의 빗변과 세타를 이루는 사이각을 이루는 변이죠. 우린 여기를 밑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mg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데 수직항력이 이제 종종 나옵니다. 자, 노멀 포스라고 해가지고 n을 많이 쓰는데 이 수직항력의 정의는 뭐냐? 자, 물체가 본인이 받쳐지는 바닥면을
누르는 R자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중력도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 이 지우개를 손으로 누르게 되면 중력에 대해서 누르는 힘이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토탈 누르는 R자임은 받치는 힘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밖에 없겠어요. 이런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mg 코사인 세타가 완전히 나란하게 지금 아래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가 서로 상쇄돼서 얘가 빗면 위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R자임 없이 그냥 이 축상에서 운동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크기상 이게 항상 같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시에서 크기상 mg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알겠지만 되게 여기서 이제 혼란이 많이 와요. 저걸 어떻게 푸나? 너무 화살표도 많고 뭔가 분해된 것도 많고 해석된 것도 많고 그래서 어려워하지만 진짜 별거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살짝 고개를 기울여서 다시 해석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익숙한 이런 본인의 보는 시야가 물리 2를 진행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덧셈, 뺄셈을 했으니까 나머지 곱셈, 나눗셈, 4치기 연산에서 곱셈과 나눗셈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역시나 마무리를 얘를 지우고 진행을 해볼게요. 자, 뭔가 계속 주저주저 길어지고 있는데 물리 2부터는 물리 1 때 올려드렸던 것처럼 10분씩 맞춰서 좀 소량의 강의, 좀 인스턴트 강의라고 할까요? 가볍게 볼 수 있는 강의로는 만들기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각각의 개념들이 교과서만 보면은 물리 1이랑 똑같이 뭐 이렇게 잘려 있지만 걔를 충분히 여러분들 전달하기 위해서는 할 말이 좀 많아지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곱셈도 책에는 없을 거예요. 이 곱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쪽에서 기백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보게 될 건데 뭐가 있냐? 내적과 외적이라는 방식이 있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내적 같은 경우에 스칼라고 그리고 외적 같은 경우에는 벡터 곱이라고 부를 거고요. 자, 각각의 곱이 물리에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설명하면서 저 곱이 어떤 규칙성으로 이제 곱셈을 하는지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내적의 스칼라 곱의 대표적인 예시는 1이 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우고 물리 1에서도 했던 이 1이라는 공식은 W는 FS라는 공식으로 배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방향성을 무시하면 같은 축 방향에서 모든 성분이 형성돼 있으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스칼라 값으로서 그러니까 벡터 관련된 곱셈도 아니고 그냥 곱하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이게 원래 이 1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질 때 형성된 공식은 아니었던 거죠. 얘는 엄밀히 말하면 W는 F 힘 벡터에 도트 변이 벡터가 곱해져야 돼요. 자, 많이 보게 되겠지만 이제 이 기호 위에 화살표가 있는 건 얘가 벡터 값이라는 걸 표현하는 기호예요. 근데 W는 안 붙었죠. 그러니까 W는 스칼라가 맞아요. 1과 에너지는 스칼라, 크기만 갖는 방향성이 없는 개념이에요. 에너지가 얼만큼 있다, 없다 이런 양에 대한 개념이고 대신에 힘과 변이는 벡터 개념인 거죠. 자, 해서 얘는 언제 쓰는 거냐? 이 세상에 부피를 갖고 있는 공간에 두 요소가 곱해질 때 같은 방향으로서 같은 축 방향에 영향을 주는 일만 따로 분리해내기 때문에 둘의 축 정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리 1처럼 위에 같은 크기 성분만 곱해져서 크기값만 나타내는 스칼라가 만들어지는 건데 어렵죠? 예시를 들게요. 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제 빗변 위쪽으로 60도의 각도로 10N으로 당겼는데 얘가 수평 방향으로 5m 이동했다고 상황을 가정을 해봅시다. 당연히 마찰은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힘과 거리만 보면 1은 2를 곱해서 50줄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죠. 자, 왜 그러냐? 둘은 나란하지 않아요. 이 스칼라고 내적이라고 하는 건 두 성분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맞춰서 나머지를 그쪽 방향만 분리한 뒤에 그것끼리 곱하자. 같은 축 방향 성분끼리 곱하자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힘이 우리 눈에 볼 때는 기울어져 있으니까 힘을 운동 방향으로 분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60도에 대해서 밑변이 분리돼야 되니까 10N의 코사인 60이 필요하겠죠. 그럼 코사인 60이 몇이에요?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5N의 수평 힘이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분명 이쪽으로 5루트 3의 수직 힘도 있을 거예요. 사인을 곱할 거니까. 근데 기억나잖아요? 여기에 있는 얘와 여기에 있는 얘는 서로 무슨 관계니까? 수직 관계니까. 힘과 이동 변이가 수직 관계면 1이 0이다 이런 거 기억나죠? 이게 원래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1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관계라는 게 0이라는 걸 따로 짚어갔던 거지 원래는 이 공식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실제 발생한 물체에 전달된 1은 5N에 5m를 곱해서 25줄이 맞는 거죠. 자, 이걸 좀 더 이제 스칼라 값으로 위에 있는 이런 공식처럼 쓸 수 있는 형태는 fs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붙어요. 그러니까 얘가 서로 축성분을 맞춰주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어떤 개념을 설명하고 싶은데 그게 어떤 축마다 따로 분류해서 설명하고 싶을 때는 내적이라고 하는 스칼라고, 이게 다른 말로는 여기 곱셈 기호가 점이잖아요. 그래서 도트곱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점곱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대학교 가면 많이 들을 거예요. 자, 또는 밑에 외적 같은 경우가 설명하기 힘든데 왜 힘드냐면 우리가 지금 이 영상 다음 강의에서 돌림힘이라고 하는 토크라는 걸 할 건데 그때 얘가 설명이 돼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좀 해주면, 자, 외적 벡터곱인데, 자, 얘 같은 경우에 토크라고 하는, 자, 읽을 때는 토크인데 얘가 돌림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물체를 회전시키는 요소인 거죠. 돌림힘은 R 크로스 F. 자, 지금 보면 차이점 보이죠? 옆에는 벡터끼리 곱셈을 해서 스칼라가 나왔는데 얘는 벡터끼리 곱해서 벡터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차이점은 뭐가 있냐면, 자, 예시 상황. 요즘에는 대부분 이렇게 바 형태의 문고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가 회전축이라고 보고 이 회전축에 대해서 한쪽에다가 힘을 가하게 되면 문고리가 회전을 해서 열리겠죠. 그래서 물체를 회전시킨다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여기 R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도 S와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이제 변위라고 하는 게 반지름 성분이면은 R, 거리 성분이면 S 이렇게 혼용해 쓰는데 어쨌든 거리예요. 여기서 회전축으로부터 힘점까지를 거리 벡터, R 벡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둘이 이렇게 F 이렇게 수직하게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가 나란한 성분끼리 곱하는 벡터 곱이었다면, 그러니까 벡터 속의 곱이었다면 여기서는 벡터끼리 수직해야 어떤 특정 현상이 일어나는 걸 설명하기 위한 수직한 성분끼리의 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R 크로스 F니까 R에서 F 방향으로 지금 오른쪽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오른손을 말아줘야 돼요. 그 엄지가 방향이 결정이 됐죠. 지금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 들어가는 방향이 연산된 토크의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물리에서는 수학적인 의미를 그렇게 많이 부각하진 않아서 되게 이제 회전 방향이 토크 방향이다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인 정의에 맞춰서 말하면 회전축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이런 방향이 토크의 방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좀 더 이해하기 쉽게 3차원 좌표축으로 설명을 해주면 X, Y, Z축에서 보면 지금 현재 Y축에 R벡터가 있는 거고요. Z축에 힘 벡터가 있는 거고요. F. 그리고 마지막 토크가 X축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토크와 R과 F가 모두 수직합니다. 지금 토크는 X축, R은 Y축, F는 Z축에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연계에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밝혀낸 그 법칙들 중에 이 완성된, 그러니까 곱셈에 의해서 형성된 개념이 그 본인을 만드는 구성 요소와 모두 수직한 경우도 있었을 거죠. 그런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자 만들어진 게 이 외적 벡터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스칼라 그냥 단순 계산식으로 만들면 RF에 대해서 사인 값이 붙으면 됩니다. 야,
코사인은 서로 수평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사인은 서로 수직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이렇게 좀 단순하게 머릿속에 연상하고 있으면 편해질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둘 중 하나에 맞춰서 곱하면 땡이니까 FS라든 SF라든 방향이 곱셈의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토크가 F에서 R벡터였다면 이번에 F에서 R벡터였다면 아래에서 오른쪽이었다면 엄지가 이렇게 오른손이 이렇게 감기거든요. 그 엄지 방향이 지금 아까랑 다르게 튀어나오는 이 칠판면에 튀어나온 방향으로 바뀌죠. 해서 연산된 크기는 맞지만 방향성이 틀리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벡터로서 잘못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교재를 보면 이 책이 고3 때 배운다 하더라도 수학적으로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기 때문에 FR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확히 하자면 RF가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에 수학적인 부분을 많이 부각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그만큼 중요해요. 이게 밑받침 베이스만 되면 더 추가적인 어려운 수학은 없을 겁니다. 매번 이제 수업하는 친구들한테 물리가 이제 수학적 이미지가 강해서 좀 어렵다는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수학은 중학교 3학년 수학이에요. 거기에 고등학교 수학은 정말 첨가 정도의 한 방울 첨가 정도의 몇 가지 요소만 알면 되는데 물리2가 그래도 고3 때 배우는 거다 보니까 그 첨가의 양이 그래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 있다. 그래도 대부분 쓰는 수학에 비하면 정말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스킬적인 부분만 숙달이 되면 나머지 이론적인 부분은 물리1이랑 유사한 부분이 매우 많기 때문에 물리2를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물론 전제는 물리1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는 전제하에 그래야 물리2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진도에 맞춰서 물리2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물리1이 자신 있을 때까지 병행하는 걸 추천을 할게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이 강의도 끝날 때까지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해봅시다. 수고했어요.